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경북 북동부를 휩쓸고 있는 대형 산불,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에 온 힘을 다하고 있지만 안동과 영덕 등 인근 시군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봅니다. 오선열 기자. 네, 경북 안동입니다. 네, 안동 지역도 산불 피해가 큰데 주민 대피령이 계속 내려지고 있죠. 네, 오후 들어 바람이 다시 거세지면서 안동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안동 도심과 3km 떨어진 야산인데요. 소나무 군락에 불이 붙으면서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불길은 잡혔지만 검게 그을린 곳에서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재발하지 않도록 잔불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낙동강인데요. 강을 건너면 바로 아파트가 모여있는 안동 도심입니다. 이 때문에 안동 시내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산림당국은 시내로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낙동강 아래쪽에 진화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이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24일 안동시 기란면으로 확산한 이후 세계 문화유산인 하회마을 등을 위협하며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곳 안동을 포함해 이성과 영양, 청송, 영덕 등지의 산불 영향구역은 3만 3천여 헥타르로 잠정 추정됐는데요. 서울 면적의 절반을 넘는 규모로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 피해입니다. 이곳 안동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역에 오후부터 단비가 예고돼 있는데요. 다만 기상청이 예보한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산림청은 비의 양이 적어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헬기 79대와 지상인력 4,900여 명, 진화차 66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진화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진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불 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에서 YTN 오순열입니다. 산불이 경북 영덕으로도 번지면서 마을 곳곳에서 전기와 통신이 모두 끊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지와 인접한 항구에는 항만시설과 어선에까지 불이 옮겨 붙기도 했습니다. 역시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뒤로 지금 주택이 파손된 모습이 보이는데요.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지붕이 무너져 내린 주택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인근에 있는 야산에서 불씨가 튀면서 주택이 완전히 전소된 겁니다. 안쪽을 한번 보실까요? 네, 안쪽에 보시면은 이 지붕이 무너져 내린 모습 보실 수 있고 집 내부는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유리창도 깨진 채 곳곳에서 나뒹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1km 정도 떨어진 항구에도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변에 정박 중이던 어선이 모두 불에 탄 모습입니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아있는데 원래 어선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인근에 있는 항만시설은 물론 항구 마을 전체가 산불 피해가 번지면서 검게 변해버렸고 통신도 모두 끊어졌습니다. 이곳 경북 영덕은 한 차례 주불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불이 지나가면서 주택과 창고, 하우스 등 마을 곳곳에 피해를 남겼습니다. 현재는 주불과 함께 뒤따라오는 불이 곳곳에서 발생한 상태인데요. 청송에서 영덕군청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산림진화대원들이 불을 정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 50분쯤에는 60대 진화대원이 차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 진화대원은 그제 의성 산불 진화에 지원을 다녀온 뒤 소식이 끊겼고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이번 산불로 영덕에서 숨진 사람은 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곳 영덕의 산불 진화율은 10% 정도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이 산불 발생 구역은 7,800여 헥타르, 남은 화선은 91km로 추정됩니다. 산 능선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매캐한 냄새도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요. 산림당국은 헬기 13대, 600여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예보됐던 비도 내리지 않으면서 불길을 잡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덕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늘로 일주일째, 하동은 닷새째입니다. 오늘 비 예보가 있었지만 야속하게도 기다리던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산청 피해 현장에 나가 있는 취기자를 연결합니다. 박종혁 기자.
네, 경남 산천군 시천면 중태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뒤로 처참한 피해 현장이 보입니다. 산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우선 비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종일 비가 내릴 듯 말 듯 하면서 정말 야속했는데요. 제가 이 중계 방송을 준비하기 한 3분 전부터 이렇게 빗방울이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반갑고 고마운 단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산불 피해 현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살았는지를 정말 믿을 수가 없는, 믿기지 않는 정도의 처참한 모습의 집인데요. 이것도 역시 사람이 살았던 집입니다. 밑에를 보시면 어떤 건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철제 지붕이 바닥에 깔려 있고, 안쪽에는 이 주민들이 쓰던 이 자전거가 불에 타서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옆으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 집이 원래 한 서너 채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디가 어딘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염이 쏟아지면서 담벼락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담은 다 무너졌고 처참하게 철제 지붕만 이렇게 덩그러니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왼쪽으로 도로에 보면 주민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운기도 불에 새카맣게 타서 지금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뒤로 보이시겠지만 이 지붕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기와집이었는데 완전히 무너져서 아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산불이 끝나고 나면 복구를 해야 될 텐데요. 과연 복구라는 것이 가능할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집을 아예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마을에서만 이 사람이 사는 집에서 피해가 난 게 16채입니다. 잠시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보시면 집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바닥을 보시면 불이 덮치면서 이렇게 까맣게 그을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지금도 불냄새라고 해야 하는데 탄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면 소나무가 한 7그루 정도 있습니다. 밑둥을 보시면 아예 새까맣게 타버린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위로 보시면 나무 가지들도 모두 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 안쪽으로 보시면 에어컨 실외기로 추정이 되는데 다 타버렸고, 그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짝 현관 안을 통해서 보면 안에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쓸 수 있는 집기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제 뒤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카메라를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폭격을 맞았다는 게 어떤 뜻인지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고, 저기서 아직도 흰 연기가 피어나는 상황이고, 그 위로 보면 대나무 받침이 있는데요. 이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화염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대나무가 아예 옆으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로 경남 산청에서 불이 난 게 일주일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작됐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일주일인데요. 왜 이렇게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 걸까? 수치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이 남아있는 불의 길이가 16.5km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05시 기준으로 16km였습니다. 그러니까 500m밖에 줄지가 않은 건데, 그러면 과연 그 밤사이 야간에 진화 작업이 없었느냐? 많았습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이 이 화마와 사투를 벌이면서 불을 껐지만, 불을 끄면 다시 옮겨붙고 불을 끄면 다시 옮겨붙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을 끄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저희 임영준 기자가 이 마을에 들러서 마을 주민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어떤 얘기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 봤어. 18살 먹어서 내가 이 동네 뒤 시집 와갖고 지금까지 여기 살고 있거든. 내가 올해 88인데 내 나이가 지금까지 여기 살아도 이런 거는 처음 봤어. 오늘 산불 진화는 구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고 정상 부근에 구름이 깔려 있어서 헬기가 뜨지 못했던 건데요. 현장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는데, 기상 상황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야산지대나 마을 주변에는 가능한데, 높은 1000m 고지에 지금 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네,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헬기가 거의 운항하지 못하는 실정을 설명한 겁니다. 하동의 경우 산불이 정상 부근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인력 진화가 가능한데, 산청은
산이 높고 정상 가까이서 산불이 진행되고 있어서 상황이 진화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헬기가 큰 역할을 하는데 헬기 동원이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앞으로도 헬기 진화를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후 2시 기준 진화율은 80%입니다. 불의 길이는 전체 70km에서 남은 길이가 14km입니다. 산불 영향구역도 1745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어제 불길이 옮겨간 지리산 국립공원도 영향구역이 20헥타르였는데요. 오늘은 30에서 40헥타르로 늘어난 것으로 통합지휘본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산청과 하동 지역에서 1,600여 명이 여전히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청군 시천면 산불 현장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전북 무주에서는 주택 화재가 대형 산불로 번졌습니다. 밤에 불이 시작됐는데 헬기 투입도 늦어진 데다 예보됐던 비도 내리지 않아서 큰 불로 번졌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불이 시작된 건 밤 9시 20분쯤. 옥녀봉을 집어 삼킬 듯이 불길이 무서운 속도로 번집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잡힌 불길은 섬뜩하기마저 합니다. 야산이라고는 하지만 산악지형이 많은 무주군이라서 긴장감은 최고조였습니다. 무섭죠. 다 그냥 동네를 삼킬 정도로 겁나게 무서웠어요. 그럼 잠을 못 주무셨겠네. 한숨도 못 잤죠. 아침이 되자 산불 지역은 30헥타르, 축구장 40여 개 규모로 커졌습니다. 분안면에서 인근 적상면까지 번진 상황. 산림과 소방당국은 야산 경계를 중심으로 숲에 물을 뿌리는 등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인근의 큰 산인 조항산 쪽으로 불길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무주군청도 전 직원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등진 펌프 이제 메고 예. 산에 올라갔는데요. 산이 이제 가팔랐고 엄청 가팔랐고 그리고 나무 위에랑 불이 붙어 있어가지고 진압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애초 헬기 지원이 어렵다고 했는데 다행히 임차 헬기와 산림청 헬기 너댓 대가 투입되면서 진화 작업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지역 임차 헬기가 2대가 투입이 된 상태고 산림청 헬기는 현재 2대가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청에 산불 진화하다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한 대가 있고 정비 끝난 후에 이동한 항공기까지 포함해서 다행히 산골 계곡에 물이 많아서 헬기에 물을 채우기가 수월해 진화율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무주 산불이 처음으로 시작된 집인데요. 불은 처음에 이곳에서 시작이 돼서 산비탈을 넘고 야산을 넘어서 전체 산으로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농가에 있던 저온 창고 또는 그 옆에 있던 냉장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밥을 일찍 먹고 일찍 자잖아요. 노인네들이라. 그렇죠. 네. 개가 막 짖어서 나오니까 저거 옆에 냉장고 그 조그마한 거. 네. 거기 냉장고 밑에서 불이 타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불길이 민가 쪽으로 번지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초반에는 마을에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200명 넘는 주민들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네, 산불 피해 상황 함흥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 정인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인명피해가 너무 큽니다. 사망이 27명, 부상이 32명, 총 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걸까요? 네, 우선 피해 면적으로만 봐도 역대급의 산불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약 3만 6천 헥타르 정도 5시 기준으로 피해 면적이 됐고요. 가장 심하다고 한 동해안 산불이 2만 헥타르 정도, 2만 3,700 헥타르 정도 된 걸로 따져봐도 그러니까 면적으로만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피해 면적이 넓고요. 저는 이제 빠르게 확산되고 피해 면적도 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고령화된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과 한 20년 전보다 훨씬 더 고령화 속도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살고 계신 주거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말씀드린 이런 연령이 높은 층이 많이 있다라는 점이 피해가 커진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틀 전까지만 해도 피해 면적 역대 3위였는데 이미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의성 산불이 안동, 청송 그리고 동해안 끝까지 가면서
역대 기록이 이제 1위가 동해안 산불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미 그 최대 4배까지, 그러니까 과거 기록의 일부 전문가분들은 최대 4배 수준까지도 이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대 수준 이제 대형 산불을 넘어서서 초대형 산불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정도로 이미 역대 산불 수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금 통신 장애도 생기면서 일부 주민들은 재난 문자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지금 오전에 안동 시내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대피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시내로 확산하게 되면은 그 통신 장애, 뭐 정전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 산림에 면하고 있는 이런 그 산간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안동 시내까지 산불의 영향이 간다는 점인데요.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그러니까 시내의 여러 가지 통신 장비라든가 전력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집중이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산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으로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신 장애와 전력상의 공급에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제 대피령이 동시에 내려지는 바람에 사실 이제 그러니까 피난하는 이런 부분의 행렬들이 굉장히 길게 늘어서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비가 앞서서 산청 지역에는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는 취재 기자 발언도 있었는데 다른 지역 건조한 바람이 일단 걱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남서풍 계열 바람이 좀 오전에 좀 불었고요. 네, 그리고 비가 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후 늦게부터는 이제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좀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는 이제 빗방울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의성이랑 안동 지역에서도 지금 비가 조금씩 그래도 건조한 가운데 빗방울이 좀 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린 뒤에 이제 바람이 좀 변수가 될 걸로 좀 보입니다. 일단은 이제 강수 현상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바람 방향이 이제 북서풍으로 좀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바람이 최대한 초속 20m 정도로 불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강수가 있은 뒤에 이제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 산불도 이제 불머리가 좀 방향이 바뀌면서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산불 위험 지역이 크게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남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내륙이 이제 북쪽으로 이제 불머리가 바뀔 거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오후 늦게부터 저녁 사이에 북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청송 지역 쪽으로 불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경북 의성 산불도 벌써 6일째거든요. 주황산 국립공원 넘어서 영덕, 영양군까지도 가로로 길게 이렇게 화선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이어지면은 위로 강원 그리고 옆으로는 충청도 지역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쪽 방향으로 길게 화선이 형성이 됐다가요. 어제부터 이제 남서풍이 들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북상을 하는 이런 양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남풍 형태로 풍향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원도 쪽으로 이제 동해안을 기점으로 해서 강원도로 계속 북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의성 산불 확산 속도가 시간당 8.2km로 역대 최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빠른 겁니까? 오늘 이제 오후에 산림과학원에서 좀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한 자료를 낸 건데요. 시간당 이제 8.2km라고 하면은 사람이 좀 뛰어서 좀 숨차게 뛰는 정도. 그러니까 산불이 발생했을 때 뛰어서 도망을 쳐도 좀 피하기 힘든 그런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의성 산불이 지금 동해안까지 영도까지 확장을 하는데 채 12시간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당일에. 그러니까 그 불티가 좀 비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 확산을 하는 시간 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을 때도 12시간 그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 분석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바람이 강풍이 초속 한 27m 정도로 불었거든요.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었을 것이고 이 수관화 현상과 이 열기둥 현상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목격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 고온 현상이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한 25도 이상, 그리고 최근에는 30도에 육박하는 지역도 있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좀 기후 변화와 함께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경남 산청 지역 일주일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인데 진화율이 뭐 70%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지만은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의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북 지역에서도 지금 산불이 지금 무주를 중심으로도 산불이 또 확산을 했잖아요. 예. 고온 현상에 뭐 강풍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제 무주 지역의 산불 2단계가 또 지금 확산을 한 상황이고 예. 고온 현상도 지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30도 안팎의 고온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비도 오늘 사실 5mm 안팎이 예보가 됐었지만 낮 동안 지금 이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지금 아무래도 좀 지금과 같은 악순환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계속 들고요. 그리고 바람 자체가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계속 바뀌면서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산맥을 넘어서 동쪽 지방으로 계속해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람 방향은 바뀌지만 강풍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이제 부채질을 하듯이 바람이 계속 된다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산불이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동해안까지 계속 확장됐던 산불이 이 내륙으로 남과 북을 가로지르면서 이제 계속 확장을 한다면 이 연료가 이제 탈 물질들이 이제 많은 남쪽 지방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산불이 강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리산 국립종옥공원 쪽에도 불길이 퍼지면서 지금 30에서 40헥타르 정도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더 번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우선 이 산청 화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리산으로 어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지리산 쪽은 지금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의성 산불 쪽보다는 식생이 화렵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남쪽 지방에 지금 어느 정도 수목에 물이 올라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북 의성과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울산 울주 온양 쪽도 6일째 산불인데 공식 진화율은 지금 80%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김두겸 울산시장 브리핑에 따르면 주불은 어느 정도 잡혔다고 하는데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역도 뭐 주불은 80% 이상 이렇게 잡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바람의 세기가 더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이제 다시 또 주불이 살아나서 화선이 확대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산불을 잡기 힘든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는 비화 현상 때문이라고 하던데 불티가 강을 넘어서 확산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뭐 하천, 강, 뭐 여러 가지 좀 지형적인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티가 뭐 강풍을 따라서 현장에서 보면은 1km 이상 확산한 것을 관측이 됐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남 지역의 경우는 지금 수관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또 열기둥이 관측된 현상도 지금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 같은 현상은 이 고온의 이 날씨와 그리고 이 강풍이 겹쳐지면서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산불에서 보지 못했던 이런 수관화 현상과 열기둥 그리고 이 지금 앞서도 말씀했지만 산불 확산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른 이런 현상들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지금 비화 현상도 마찬가지지만 산불 확산을 지금 빨리 하는 그 원인이 지금 비화 현상이었거든요. 예. 네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불티가 강을 넘어서 그 안동 시내까지도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비 소식이 어느 때보다도 기다려지는 순간인데요. 의성 쪽에
좀 비가 내리는 것으로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습도는 지금 기상청에 따르면 70% 수준이고요. 기온은 18.7도인데 날씨가 좀 어느 정도 불을 잡는 데 영향을 많이 주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준비한 레이더 영상이 있는데 잠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서쪽에서 이 충청도 부근으로 들어오고 있는 비구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구름이 지금 산맥을 넘으면서 약간 동쪽 지방으로 약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성이랑 안동 쪽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다면 이 충청도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 비구름이 약간의 지금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초 이 의성 이 밑부분으로 이 청송 지역까지 지금 그 비구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지금 초록색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예상 강수도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레이더상으로는 지금 초록색으로 예상됐던 이 비구름이 여기까지 들어오지는 못한 상태였었어요. 오늘 낮 동안에. 그래서 지금 의성이랑 이 청송 지역에 이 정도의 비가 지금 내리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충청도 지역에 영향을 줬던 비구름이 약간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의성 지역, 네, 지금 화면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경북 쪽으로 지금 비구름이 보이시죠? 네, 영남 지역에 있는 비구름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안동 밑에 쪽으로 지금 비구름이 형성돼 있습니다. 왼쪽 화면에 보시면. 네, 이 비구름이 오늘 낮 동안 오후 4시에 영향을 줬던 비구름이고요. 이 비구름이 지금 영남 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이 지역에 돌풍하고 우박이 내렸지만 산불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후 동안에 약간의 그 아쉬움을 남겼는데 지금 보시면 충청도 쪽으로 비구름이 하나 더 보이시죠? 오른쪽 위쪽으로 왼쪽 위쪽으로요. 네, 그 비구름이 지금 남동진하면서 영남 지역, 그러니까 경북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비구름이 오늘 저녁 때 그리고 밤 동안에 이 산불 지역에 조금 더 영향을 줄 걸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서 5mm 안팎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비구름이 조금 더 영향을 준다면 산불 지역에 조금 더 습도를 좀 높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비가 그치고 나서는 당분간은 비 소식은 없어 보이죠? 네, 맞습니다. 아쉽지만 이 비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 고온 건조한 날씨 그리고 이제 남고 북저 형태의 기압 배치이기 때문에 산불 이전부터 지금 남고 북저가 문제가 돼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 전의 날씨로 다시 되돌아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비가 어느 정도가 와야 지금 거의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그 산불을 진화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적어도 이제 뭐 정확한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대기의 건조도라든가 그리고 이제 수목의 함수율 상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누가 봐도 좀 비다운 비, 적어도 한 30에서 50mm 가량은 와야 어느 정도의 어떤 산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공강우는 혹시 불가능한 겁니까? 인공강우에 대한 뭐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두 차례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적용할 만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좀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영남 지역에 뭐 산지가 많지만 특히 침엽수가 대다수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산불을 잡는데 좀 애로사항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리산 케이스와 좀 대비가 될 텐데요. 이 수종 자체가 이제 침엽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침엽수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소나무고요. 이 소나무 같은 경우에 이제 송진이라고 하는 액체 상태의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무에 함유돼 있고요. 이 송진 같은 경우에는 지속 시간이 일반적인 다른 나무에 비해서 약 2배가량 증가시킬 수 있고 에너지도, 그러니까 발열이 되는 열 에너지도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앞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위 말하는 이제 크라운 파이어, 수관화 현상도 결국은 이제 이런 소나무의 상부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강한 바람이 불면 이 소나무의 솔방울 같은 것들이 수관화에 의해서 터지면서 이런 것들이 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수종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 의성
지역의 산불 확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네, 앞서서 아까 한꺼번에 대피 명령을 내려서 좀 정체가 빚어진 게 문제라고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다 또 고령층이 대다수다 보니까 거동이 많이 불편하고 또 재난 네네. 문자를 빨리빨리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도심에 계신 분들은 고령층 분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이제 조력을 받으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스템도 뭐 안동시 같은 경우에 잘 갖춰져 있을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산림과 실질적으로 면하고 있는 지역에 고령층에 계신 분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력에서 이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의 어떤 인력이라든가 지원을 좀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심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시내 쪽에 계신 분들은 이 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피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굳이 또 그 화염을 뚫고 극박하게 대피를 하실 이유도 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 산림과 면하는 안동시에 계신 분들을 먼저 좀 대피를 시키고 나머지 지역에 계신 분들을 좀 순차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동시에 뭐 대피령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원활치 못한,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탈출을 하면서 오히려 더 화염에 더 가까운 지역의 도로로 이송이 되면서 오히려 또 피해가 커지는 이런 좀 안타까운 지점이 발생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앞서서 저희가 현장 기자 연결하면서 당시에 주민들 인터뷰한 내용 전해드리다 보면은 80 넘은 어르신들이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처음 겪는 일, 80세가 넘었는데도 처음 겪는 일. 따라서 그 사이에 뭐 교육이라든지 뭐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뭐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좀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예컨대 고령층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분포해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위치라든가 어떤 그 속성들을 좀 정리가 돼서 이런 것들이 이런 산불 상황이 됐을 때 적절하게 정보도 주고 또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당연히 좀 미리 좀 갖춰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산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산불의 생태가 좀 달라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조림 상태가 굉장히 과거보다도 좋아졌고요. 특히 이제 뭐 소나무 사랑 덕분에 또 많은 부분이 또 소나무로 채워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환경 변화에 의해서 뭐 매해 건조하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올 들어 이제 특히 또 건조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최악의 산불, 변화된 환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거기에 제가 좀 반대로 얘기할 부분은 또 그만큼 말씀 주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 미흡했던 점도 이렇게 27분이나 돌아가시는 피해를 커지게 만든 하나의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예. 산불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평소와 다르게 수관화라든지 불기둥 현상이 나타난 거를 뭐 교과서에서나 봤지 실제로는 처음 봤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불기둥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네, 일단 계속 이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고온 현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풍도 강했습니다. 예. 영남 지방 그리고 이제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남고북저 형태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면서 남서풍이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집중이 됐습니다. 예. 네, 근데 그보다도 최근에 지금 이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이 3월 극값이 지금 기록이 됐습니다. 30도 안팎까지 지금 3월 기온으로 오른 지역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영남 지역의 경우는 28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랐습니다. 네, 이 기온이라고 하면은 지금 10도 이상, 평년보다도 10도 이상 기온이 높았던 건데 초여름 수준이나 아니면 28도, 29도 정도라면은 한여름 수준에 해당하는 날씨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봄이 아니라 한여름 수준의 날씨가 이어진 데다가 이 산불이 나면서 거기 열기가 더 더해졌을 경우는 이제 영남 지역 그리고 이제 산불이 난 지역에서는 이미 그
열기가 더 이제 상승 작용을 했을 거고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산불의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상승 기류가 더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예, 거기서 이제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수관화 현상이라던가 이 상승 기류를 타고 이제 열기둥의 모습이 더 많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로 알려졌던 안동 만유정이 한때는 소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지금 방염포, 방염천에 관심이 쏠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뭐 방염천은 방염 처리된 천인데요. 이 천은 보통 한 700에서 800도 정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00도까지도 견딜 수 있는 이런 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저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천을 이렇게 그 목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감싸서 이 불티라든가 열기가 닿지 않도록 차단하는 그런 설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예. 저 방염포가 사실은 이제 제대로 그 실링이 돼야 되는 거죠. 완벽하게 그런 부분들 틈이 없이 막아서 시공이 잘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해가 없던 부분은 사실 이제 뭐 방염포도 한몫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산불의 영향에 대한 열기가 방염포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열기가 작용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산불 지연제도 살포를 한 것으로 전해졌죠. 네, 맞습니다. 뭐 안동 지역 그리고 하회마을 근처로 이제 산림청에서 미리 주요 시설물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산불 지연제를 살포를 했는데요. 이 산불 지연제를 미리 살포를 하면은 이제 산불을 지연뿐만 아니라 차단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한 번 살포를 했을 때 3개월 정도의 효과를 지속할 수 있다고 하고 과거에 2022년 울진 삼척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 지연제를 그 원자력 발전소 부근으로 미리 살포를 해서 그 방어선을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그 산림과학원 네,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빨간색 액체 성분이고요. 이거를 미리 살포를 하게 되면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이 효과를 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산불 지역에서 미리 계속해서 이제 산림청이 산청과 의성 지역에서 이 물질을 살포를 했었고 이제 주변에서 약간의 항의도 있었다고 해요. 왜 이 빨간색 물질을 이제 살포를 하냐. 그런데 이게 친환경 무독성 약재이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지금까지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 그리고 정혜윤 YTN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판례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별지 포함 딱 100쪽 분량인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수차례 강조하며 무죄 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이 대표의 또 다른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TV토론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 2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문제가 되는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단정할 수 없을 땐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등에 비춰 원칙적으로 의견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번 선거법 사건 재판부도 해당 판례를 근거로 삼은 겁니다. 법원은 또 이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 발언에 대해서도 표현과 다른 내용을 암시했다고 쉽게 인정한다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1심이 유죄로 봤던 골프 발언 역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공소사실처럼만 해석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선고 하루 만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태원 기자, 검찰이 선고 다음 날인 오늘 상고를 제기했죠? 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고 직후인 어제 오후 공지를 내고 일반 선거인 생각과는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1심에서 장기간 심리한 끝에 배척한 이 대표 주장만을 막연하게 신뢰한 데다 이 대표 관련 의혹이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인식과 전혀 다르게 발언 내용을 해석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일부와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어제 1심 재판부가 유죄라고 봤던 핵심 쟁점들을 모두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발언 등이 과장됐을 수는 있지만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골프 사진 조작 발언 등에 대해서도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닌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면 죄를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검찰이 선고 하루 만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이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2심 선고 석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조속한 최종심 판단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이재명 때리기 전략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는 사법부를 향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반원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입니다. 재판부가 법리와 증거가 아닌 정치 성향에 근거한 편향적 판결을 내렸다는 게 여당 내 대체적 시각입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 야권 정치인의 재판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에 소문이 이 정도 되면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의 무덤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의 그물에서 이재명 대표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유력 대권주자 봐주기란 주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지 말고 직접 최종 판결까지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심은 엉터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 재판도 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만 주로 반 이재명 정서에 기대 탄핵 정국을 돌파해오던 여당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경우 이 대표의 유죄 선고로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려던 구상도 일정 부분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조속한 대법원 최종심을 촉구하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불씨 살리기에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2심 무죄로 조기 대선 전국이 열린다고 해도 이전처럼 집중 포화를 퍼붓기에는 전보다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의구심은 남게 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 무죄로 최대 걸림돌이었던 핵심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대권 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헌재 압박 강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를 고리로 검찰을 정조준했습니다. 정적 제거에 앞장서온 검찰이 반성은커녕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라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즉시 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습니까? 검찰의 못된 행태는 기필코 뿌리 뽑겠습니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렸던 선거법 2심 선고가 전부 무죄로 뒤집히며 당분간 거침없는 대권 행보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 조기 대선의 걸림돌은 네, 그렇죠. 뭐 상당 부분 제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별의 순간이 왔습니까? 저는 왔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공세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국민이 계속 인내하고 기다려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하루빨리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약 3주 뒤면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 선고 불능 상태가 되는데 아직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헌재합 철야 농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긴급 회견을 자청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조속한 헌재 선고와 함께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선 만역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조기 대선의 마지막 관문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로 보고 조속한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지정되지가 않았는데 4월 선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정기 선고기일.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30건을 포함해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했습니다. 탄핵 사건으로 정기 선고를 미룰 거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다음 달 18일 재판관 2명이 퇴임을 앞둔 만큼 그동안 심리해온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주요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입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아직 변론 준비 기일조차 잡지 못했고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은 최종 변론이 끝났지만 헌재는 선고 시점에 대한 언급을 아끼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 100일을 넘긴 윤 대통령 사건은 4월 선고설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내일 선고기일을 통지한다면 오는 31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주말 사이 결론이 유출될 수도 있는 만큼 현실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선고 직전 주말 탄핵 찬반 집회가 더 가열될 우려가 있는 점도 부담 요소입니다. 만약 헌재가 다음 주 선고일을 잡는다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다음 달 2일을 피해 3일이나 4일에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헌재가 다음 주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평일을 이어간다면 재판관 퇴임 전 금요일인 다음 달 11일 선고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1심 때도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예상한 네. 사람은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2심 예상하셨는지요? 전혀 저는 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흔히 이제 그 시중에서 쓰는 용어로 깜놀이라는 표현이 가장 저는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는 상식선에서나 법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저도 2심 판결은 존중을 합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정말 급전직하로 바뀔 수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심을 하는 게 제가 짧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직선거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자면 돈은 묻고 입을 푸는 데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선거법이 그동안 너무 많은 이제 부정부패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입을 자유롭게 하면서 정치인들의 우리가 말에 그런 것들이 선거의 한 기준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정직성과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해도 될 거고 용인될 수 있다라는 그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게 그럼 앞으로 선의의 거짓말이든 그것이 악의의 거짓말이든 선거 과정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자기가 불리해지면 막 내뱉는 말들을 과연 무엇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징벌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우리 선거 문화를 또 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많은 숙제를 남긴 그런 판결이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좀 우려스럽기도 한 판결이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최 교수님은 무죄를 예측하셨었죠? 예상했어요. 예, 어떻게 제가 법률가도 아닌데 무슨 특별한 논리로 한 게 아니라 제가 그건 하나 알거든요. 이 피고인의 이 지금 이익과 그리고 일반 이제 그 재판 그 검사의 의견이 다를 때 대단히 애매할 때는 대개 피고인의 그 이익을 따로요. 그게 그 원칙입니다. 형사 사법 절차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특히 그런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지난 2심 11월 달에 있었던 말이죠. 그때 징역형이 대단히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위증교사는 상당히 중형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좀 이제 약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반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의 이 판결이 일반 국민들이 예상하는 뭐 법률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 법률가가 됐건 국민 일반이 됐건 예측가 많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반 예측하는 것과 다르게 해석하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지금 제가 이거 뭐 여담으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 어쨌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거 헷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인식에 관한 문제냐 뭐 이 문제가 계속 논란해왔던 거 아니겠어요? 이 추정 자체는 분명히 알았을 거다. 김문기 처장을 몰랐을 리가 없다. 시장이.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내느냐 이걸 계속 얘기해왔던 거예요. 사실 찬반 양측에서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이건 재판부가 2심에서는 이 부분을 바꿀 수 있겠다. 다시 말해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단을 낼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무죄로 예상했던 건데 뭐 제가 예상했던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이 판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검찰이 상고했어요. 예, 상고 즉시 상고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워낙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물론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이게 자꾸 정치적 논란이 되니까 사법부가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에 휘둘리는 정치가 사법에 휘둘리기도 하고 사법도 정치에 휘둘리는 이게 가장 우려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대법원 제가 볼 땐 대선이 만약에 있게 된단 말이죠. 대법원까지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만 이따 나누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거는 따른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도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자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착하는 게 만약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조기 대선이 그리고 선거 전략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는데 대법원에서 또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한 50% 이상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법원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396조에 파기 자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심의 항소심이 뭔가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이것에 혼동을 했다는 법률적 근거를 대법원이 판단하면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증거와 심리를 통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파기 자판이라는 겁니다. 자체 판단이라는 얘기죠. 그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파기 환송이죠. 그러니까 무죄로 올라왔으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면은 다시 2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다시 판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유죄로 판결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죄로 확정해버린다면은 대법원에서 확정해버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모든 걸 털어버리지만 이게 파기 자판을 통해서 대법원이 다시 유죄로 확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통해서 다시 유죄를 입증하라고 2심 재판부에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모든 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도 결국은 633이라고 해도 3개월을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기 대선이 없으면 이 문제는 대법원이 시간을 두고 판단을 내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일 조기 대선이 4월에 선고가 나서 가셔야 된다면 6월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 대법원 전에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앞으로 논란들이 있겠지만 대법원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유력 대선 주자의 이런 그 혐의를 벗게 해주는 거니까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에서는 대법원 가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되기를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같은 말씀인데 법률은 아닙니다만 무죄가 나온 걸 유죄로 파기환송하는 건 거의 없어요. 지난번에 왜 그 이재명 대표가 한번 그 친형 강제 입원 문제로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적 있죠. 살아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꽤 됐습니다 벌써. 그때가 이제 권순일 대법관 때인데 얘기가 많이 됐던 겁니다만 그때 2심에서 유죄가 나온 게 대법원 가서 무죄 취지의 이제 파기환송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어지간해서는 제가 볼 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 설명하신 것처럼 그래서 4월 언제쯤 열릴 텐데 지금 이제 탄핵 선고가 만약에 윤 대통령이 파면이 돼서 조기 대선을 하게 된다면
글쎄요, 4월 10일이 될지 며칠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두 달이면 6월 한 중순경 아닙니까? 예. 3월 26일 날 재판이 있었으니까 3개월 마친다 하더라도 6월 26일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대선 이후에 넘어간다고요. 물론 그 여러 가지 송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걸린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대법원이 2개월 내에 한다? 2개월 내에서 5월 달에 한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전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요. 대법원이 그럴 이유도 없고, 게다가 지금 말씀처럼 이미 이게 초단기 레이스가 될 텐데,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돼서 대선 날이 결정이 되는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억지로 3개월도 훈시기적이긴 합니다만 3개월 땡겨서 5월 달쯤 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하면서 대법원이 이미 제1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로 이제 확정이 된 후보를 판결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좀 전에 무죄에서 유죄로 파기환송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오히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 나올 확률이 3년간 1.7%에 그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확률입니다. 그런데 그 확률이 이재명 대표에게만 있었던 거죠. 저는 그것도 2번이나 있었다는 거. 이게 뭐냐면 2012년에 이제 2018년이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방송 TV 토론에서 한 말 그 강제 입원시키지 않았다. 그 말이 이제 다 문제가 돼가지고 2심까지 유죄를 받았는데 실제로 대법원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포함한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했어요. 그 증문즉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좀 숨 쉴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논리로서 사실상 거짓말을 해도 용인해 줄 수 있는 1차적 면허를 발급한 거고, 이번에는 의견 표명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거는 거짓 진술인데 의견 표명. 그러니까 거짓도 의견이 될 수 있다라고 이번에 판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100의 1. 그러니까 이게 정말 1.7%.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사실 확률을 통과한 거예요. 근데 왜 유독 이재명 대표에게만 이런 정말 어떤 그 남들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할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심에서 2심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또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3심 상고심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또 이런 확률이 벌어지지 말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2심 판결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3심제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모든 것들이 클리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빨리 좀 최종적으로 유죄든 무죄든 해달라. 이건 사실상 어떤 그 대선 후보의 정치적 리스크를 털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당겨주는 것도, 왜냐하면 그 행정적인 얘기만, 행정적인 서류 절차만 한 달이 걸리는 거고 나머지는 서류심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증거 수집한 거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시간이 걸릴 이유는 없다. 하여튼 뭐 이건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지만 대법원이 판단할 문제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양당 반응을 준비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완전 극명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거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주었습니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반성은커녕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즉시 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습니까? 네, 지금 원본 중에 일부를 떼어낸 건 조작이다.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사진이 아니고 사람을 바꾸거나 사진의 형태를 조작하거나 뭘 한 게 없어요. 다만 잘라내서 편집을 한 거예요. 이거는 편집의 기술이지 이걸 가지고 조작을 했다?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조작이고 있던 것을 빼는 게 조작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던 사진을 오려서 4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썼던 모자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골프하는 용품과 그런 그 장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걸 합리적으로 추론해 본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걸 가지고
조작이다. 그러니까 사진에서 일부 떼어낸 것이 조작이라 그러면은 사실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좀 과한 표현을 써서 내 사진을 클로즈업해서 쓰면 그게 나중에 조작범이 된다는 건 그건 이 부당성에 대해서 아마 조금 비유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좀 강도 높게 비유를 한 건데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손대지 않고 사진을 잘라서 이렇게 오려 붙인 걸 가지고 조작이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조작의 범위는 우리 일상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앞으로 증거를 채택하고 이럴 때는 정말 엄격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까?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그때 이제 구속 취소됐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분단이 이제 날짜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엄격히 적용하라고 했으면 지금 2심 판결 이것도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증거 채택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왜 유독 이재명 대표 앞에서만 이런 좀 외외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판결로 나타나는지 저도 좀 사실 의아한 지점이 많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권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하더니 이번에는 검찰이 바로 입장을 어제 2시간 만에 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법원이 참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판정을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이른바 법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률가들 말고 국민 일반이 볼 때 지난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인용한 거 그것도 참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그것도 반대 입장이었어요. 그건 뭐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지지했고 민주당에서 상당히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도 직시한 것도 안 했어요. 그럼 제가 봐도 그건 정말 직시한 거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검찰은 그걸 또 방침을 날로 해라 라고 또 방침을 전국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반 국민들부터 참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물론 나름대로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나름의 법리와 논리에 따라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도 다 날로 계산해왔는데 그야말로 70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거를 갑자기 법원에서 이제 그건 잘못된 거다. 실효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속 취소가 인용이 됐던 거였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금 법원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제가 볼 때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대상을 엄격히 제한한 것 같아요. 조작이냐 아니냐가 그 핵심 쟁점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봐도 이게 조작이다라고 보는 건 이해가 안 가긴 안 가요. 그 클로즈업 시킨 건데 그걸 조작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온 건 아무튼 그 누군가를 알았다는 인식에 관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처벌 대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무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작이다 아니다 과도하게 그걸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법원의 입장 분명해요. 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대상을 엄격히 제한한 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국민의힘도 그 당시에 했던 거 마치 서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때 또 법원에 대해서 뭡니까 민주당이 대단히 공격적이었잖아요. 그 대신 국민의힘은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입장이 달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의 결과를 두고 여야가 전부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결정됐잖아요. 이거 가지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비판해봐야 바뀌지가 않아요. 그 대법원 판결이 빠르면 좋겠으나 그건 대법원의 또 소관입니다. 제가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을 만약에 조기 대선 할 경우에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을 할 경우는 대단히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이게 파기환송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또 걸려요. 재판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일단 받아들이고 다른 걸로 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누를 생각으로 이래야지 자꾸 사법 리스크 해가지고 재판을 공격하고 이러는 거 별로 이건 전략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권 잠룡들은 거세게 반발한 반면에 야권 잠룡들은 다행이다, 사표 기정이다라고 메시지를 냈는데 비명계의 진짜 속마음은 뭘까요? 사실 이 말들은 번역기를 돌려야 돼요. 정말 다행이다 그런 것들이 다행이어서가 아니라 다행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다행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럴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어야 비명계의 정치적 공간이 열리고 그다음에 약간의 그 균열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그런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텐데 그게 사라지게 됐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지지층과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무죄에 대해서 그 다행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그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내는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진짜 이재명 대표의 당의 일극체제도 일극체제지만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그냥 추대 형식의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이 부분들은
말은 하지 않아도 차라리 대선이 좀 연기돼서 나중에 좀 시간을 좀 벌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렇게 속내를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천막 당사에서 지금 임시지도부가 그러니까 임시 천막 당사에서 지도부 회의를 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심사는 복잡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사실은 유죄를 예견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앞으로 정치적인 앞으로 활로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여권 잠룡들은 이재명 대표 비판하던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리스크 집착을 좀 그만해야 돼요. 이미 일단 여러 가지 재판이 있습니다만 대선 전에 그 재판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대선에서 만약에 승리하려면 말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고 리스크에 대한 공격. 그게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전략 같은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게 드러났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법체계라는 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2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저도 이 문제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물론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저는 뭐 열릴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좀 반성도 좀 해야 돼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가 이재명 대표 설화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너무 면죄부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만족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검찰도 이 여러 가지 뭐 이제 혐의가 있으니까 검찰이 기소했겠죠. 근데 검찰이 상당히 먼지 털기지 수사했던 거 이런 것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무리한 기소가 아닌지도 좀 성찰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 여기서 검찰도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것 마냥 이게 즐거운 일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양측이 다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지금 여권의 잠룡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리스크에 관련된 사법적인 문제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 도움 안 된다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어제 항소심 결과가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그 심리라는 게 사법과 정치의 경계가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설령 대통령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을 떼는 행위가 과연 국가적 이익에 부합할 정도로 엄중한 것인가? 이걸 보는 게 헌법재판소지 대통령의 죄의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걸 볼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사건에서 그냥 인용일 일부 기각사 완전 기각 하나 그다음에 각하 임명 헌법재판소가 낼 수 있는 가장 다양한 판단들을 8명의 구성원들이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그 윤 대통령의 계엄 이후 탄핵 이후에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오면서 여러 가지 변경되었거나 변화되었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지금 한덕수 총리는 복귀했고 이재명 대표는 무죄 취재 2심 판결을 받아서 지금 정치적으로 날개를 달았는데 과연 그렇다면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어느 정도 상존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게 과연 이 정치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국민 분열을 좀 제어하고 그다음에 국민 화합과 그다음에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헌법재판관 판단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이 2심 판결 또한 헌법재판관들 모두에게 아주 영향 끼치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저는 그런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 어떤 선거로 나타날 수가 있을까 굉장히 주목됩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영향 줄까요? 글쎄요. 저는 우리 최세용 평론가님 말씀에 되게 상당히 동의를 하는 편인데 지금 말씀은 참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인용적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었는데 잡았었는데 뭐 기각 각하 뭐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더 해석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재판을 한다라고도 많이들 말씀들을 하세요. 그 정치적인 재판이라는 것은 여론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는 얘기인 것이지 완전히 정치적으로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과 증거와 양심과 원칙에 따라 하는 건데 여론 같은 걸 감안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법원 판결과 헌재 판결이 영향을 준다? 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그 12월 3일 날 비상기업 행위가 과연 위법적이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런 분이 대통령직 계속하는 게 맞는지 이걸 보는 거 아닙니까? 쟁점이 5개 있는 거잖아요. 탄핵 사유가. 근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2심 무죄가 지금 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무죄가 헌재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준다? 저는 그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합니다. 저는. 네, 사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늘까지도 지금 지정이 안 되면서 다음 주 월요일도 힘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3월 마지막 날인데 그렇죠. 이제 4월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겠죠. 이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오늘 예고를 안 하면은 4월 1일이 어렵다, 3월 30일이 어렵다고 보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제는 저는 이렇게 역산하는 게 맞다고 봐요. 4월 15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왜냐하면 4월 18일이 두 분 헌법재판관의 이제 문영배 이미선의 재판관의 이제 임기 만료니까 그렇다면 4월 17일까지로 보는 게 맞지만 4월 17일은 너무 자규적일 수 있기 때문에 4월 15일이라면 한 2주 정도 남아놓고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만 하면 된다. 그리고 누구라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승복할 수 있고 누구나 이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고문이 담기는 걸 지금 헌법재판소가 고민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평의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날짜를 예측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4월 15일이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내에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면은 이제 그게 대원칙이 되는 거지. 이제 다음 주 뭐 월요일이다, 목요일이다, 수요일이다 이렇게 좀 날짜를 적시해서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경북 북동부를 휩쓴 대형 산불이 시작된 의성군에 기다리던 단비가 내렸습니다. 네, 현장 브리핑으로 가보겠습니다. 산림청, 경상북도, 소방, 군부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불 진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7시 기준 5개 시군의 총 산불 영향구역은 35,697헥타이며 진화율은 63%입니다. 진화율이 오전 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의성지역 산불 영향구역은 12,821헥타로 진화율 62%, 안동지역 산불 영향구역은 5,580헥타, 진화율은 63%, 청송 산불 영향구역은 5,115헥타르, 진화율 80%, 영양군 지역 산불 영향구역은 4,362헥타로 진화율 60%, 영덕지역 산불 영향구역 7,819헥타르로 진화율 55%로 잠정 파악되었습니다. 금일 산불 진화액이 78대, 산불 진화인력 5,149명, 산불 진화차, 소방차 등 진화장비 760대를 투입하였으며 공중진화대와 지상진화대 등을 배치하여 주요 시설물에 산불 확산 지연제인 리타던트를 살포하고 하회마을, 병산서원 등의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 등 산불 진화 활동과 민가 및 주요 시설 방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대피 현황입니다. 현재 의성 1,203명, 안동 3,536명, 청송 810명, 영양 1,252명, 영덕 1,331명, 울진 37명 등 총 15,369명이 안전한 시설로 대피를 완료하였습니다. 인명피해로는 현재까지 의성 1명, 안동 4명, 청송 3명, 영양 6명, 영덕 9명으로 총 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고속도로는 의성에서 예천 분기점 양방향, 동상주에서 영주 분기점 양방향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예보되었던 비가 오늘 오후 늦게 5개 시군 일부 지역에서 소량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울진 영덕 지역에만 1mm 내외로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야간 산불 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 지역의 경우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산불을 지상진화대를 활용하여 적극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지역의 경우 하회마을과 병산 서원 주변 잔불 정리로 추가 확산을 저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에 서풍이 불 것으로 예보되어 안동 시내 쪽 방면 차단을 위한 저지선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청송 지역의 경우
주황산 국립공원 보호를 위한 인력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영양은 영양읍으로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을 집중토록 할 계획입니다. 영덕은 산불 영향구역이 넓습니다. 따라서 산림청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총 8개 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야간에도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진화 활동을 밤새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중진화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소방 등 총 3,700명을 투입하여 고성능 산불 진화차, 소방차 등 진화 장비 651대를 투입하여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야간에도 순간 최대 풍속 8m에서 10m의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어 진화대원분들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신문의 민경수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비가 좀 내렸는데 이게 뭐 불이 꺼지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랑 이렇게 내일부터는 이제 비가 거의 안 올 걸로 예상되는데 장기적으로 진화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기상에 대해서는 우리 기상청에서 얘기 추가적으로 해주실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크해 본 바로는 이렇게 막 완전히 주불이 진화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산불이 이제 확산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비산화되거나 그런 위험은 굉장히 적어졌고요. 또 진화대원들, 지상진화대원들이 뭐 연무에 갇힌다든지 이렇게 위험한 상황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판단돼서 야간에도 집중적으로 지상 인력을 이용해서 전개를 철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최소한의 산불을 최대한 산불을 진화를 해서 지금 다소 부족한 진화 자원들 있지 않습니까? 헬기라든지 지상 인력들을 더 확산 우려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배치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은 우리 기상청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비가 이 지역에 지휘센터가 이천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한 1mm 강수량 기록했고요. 지금 강수량 강수폭이 좀 좁아서 산불 지역의 전 지역에서 강수가 내리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만 현재 내리고 있고요. 현재 서쪽의 충청도 부근에서부터 다시 강수대 구름들이 좀 동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밤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 내일 새벽 한 3시까지는 빗방울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내리고 있는 보다는 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바람은 좀 넓은 지역에, 산불 지역이 있는 넓은 지역에 좀 비가 양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북동이 들어오면서 울진이라든가 경북 영덕 쪽에서 일부 지역은 좀 오전 중에 많지 않지만은 비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체적으로 당분간 비 소식이 크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산불 관련해서는 계속 대기가 건조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람도 강해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주시하면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산불 지휘센터에서 저희가 관측 차량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비가 저녁에 좀 내렸었는데요. 그때 강수량이 1mm 기록했습니다. 1.0, 예. 네, 다른 분 좀. 네. YTN의 김준호 기자입니다. 사진평양 보셨습니까? 오전에 사실은 오전에 발표된 진화율을 보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장기화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나 영덕하고 영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진화율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오늘 뭔가 이제 진화 활동을 하심에 있어가지고 뭔가 긍정적인 요소나 유리한 방향이 있어가지고 기상이 진화하는 데는 기상이 제일 큰 이제 장애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헬기 투입이 원활하고 우리 진화대원들이 활동하는데 연무에 갇히는 위험이 있다든지 강풍에 의해서 고립이 된다는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희들 경험상 하루에 진화율 20% 내지 30% 많게는 40-50%까지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최근 이 의성 지역과 안동 지역에서는 강풍하고 연무가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산불 진화헬기 투입하는 것도 그렇게 좀 순조롭지가 못했고요. 또 밤사이에 24일, 25일 불었던 강풍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확산이 많이 돼가지고 진화율이 갑자기 많이 떨어져서 다시 올리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는 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그 기상이 좋았다 이 말씀이세요? 예, 오늘은 비교적 지상 진화 인력을 투입해서 진화 작업하기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었고요.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하는 것은 오후 돼서야 좀 이렇게 원활하게 될 수가. 오전에는 거의 작업을 못했습니다. 연무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임상섭 산림청장과 기상청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오늘 오후 5시 기준 5개 지역 산불의 면적이 3만 5천여 헥타르이고 진화율은 63%에 그친 상황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 78대, 인력 5천여 명이 투입돼서 진화 중입니다. 예, 이 지역의 주민들 15,000여 명 모두 안전한 시설로 대피된 상황이고 또 오늘 예보된 비가 오후 늦게 5개 시군에 일부 아주 소량 내렸다는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야간에도 순간 풍속이 최대 초속 8에서 12m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다는 또 결과도 발표를 했고요. 지금 주불 진화는 아니지만은 주변 확산 위험이 적어졌다. 야간에도 지상 인력을 활용해서 철야로 진화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네, 새벽 3시까지 빗방울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후로 당분간은 비 소식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까지 들으셨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경북 북동부를 휩쓴 대형 산불에 의성군에 기다리던 단비가 내렸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지난 주말 시작해서 엿새 동안 산림을 태운 울산 울주 온양 산불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주불은 거의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진화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울산 울주 산불 현장입니다. 네, 오 기자, 주불이 진화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오후 3시에 이번 산불을 지휘하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본인이 판단할 때 주불을 잡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주불 진화는 아닙니다. 울산시와 함께 산불을 진화하는 산림청은 헬기 기장이 현장을 확인하고 주불 진화 회의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주불은 거의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산림청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조금 전부터 비가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5mm 내외 비가 예보됐습니다. 며칠째 꺼졌다 살아나기를 반복하던 산불이 진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건 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울산 지역에는 새벽부터 약하긴 하지만 땅을 적실 정도로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올랐습니다. 메말랐던 대기 습도가 올라가면서 불 확산을 막은 겁니다. 확산이 멈춘 동안 인력 1,400여 명이 직접 산에 올라 불을 껐고 헬기도 공중에서 지원했습니다. 주불은 거의 잡은 것으로 판단하는 상황에서 다시 내리는 비가 불을 완전히 끌지 주목됩니다. 울산시 등 관계기관이 집계한 진화율은 오후 6시 기준 81%입니다. 산불 피해 면적은 886헥타르이고 불길은 전체 20.2km 가운데 3.7km가 남았습니다. 울산 울주 지역 산불은 엿새 동안 이어졌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아무리 투입해도 잡히지 않던 산불이 결국 비가 내리면서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울주 산불 현장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경북 영덕에서는 산불이 항구 마을까지 번져 항만시설과 어선이 모두 불에 타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마을과 야산에는 폭격을 맞은 것처럼 검게 탄 흔적들만 남았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해안가에 있는 어선이 검게 탄 채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항구에 있는 항만시설도 산불이 옮겨 붙으면서 모두 탔습니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서 항구와 인접한 산까지 산불이 번지면서 항구 마을 전체와 어선까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불이 확 넘어오더라고. 막 불길이 막 넘어오고 불통이 막 뛰고 이래가지고 저 읍내로 대피하러 나가다가 못 나가고 다 돌아가서 저 방파제 가야 좀.
산림 진화대원들이 산 중턱까지 올라가 연신 물을 뿌립니다. 강한 수압으로 땅을 흩으며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연기는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검게 탄 흔적만 남았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와 바닥의 낙엽들이 검게 탔고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붕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주택벽은 검게 타버렸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마을에선 주택과 창고 수십 채가 소실됐습니다. 마을 주민은 산불이 보인 뒤 순식간에 마을을 덮쳤다고 말합니다. 긴급히 대피하라는 명령을 받고 저희들 준비했던 청년들이 어른들 모시고 급히 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순식간에 마을이 30분 만에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경북 영덕에선 이번 산불로 900채가 넘는 주택들이 파손되면서 마을 수십여 곳에서 전기와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또 산불 진화대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인명피해도 이어졌는데 강한 바람과 함께 번진 산불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경북 지역 곳곳을 덮치면서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삶의 터전은 무너지고 부서져 처참하게 변했습니다. 하늘에서 본 산불 피해 현장 이상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마을. 무서운 속도로 번진 불길을 따라 화마가 남긴 상처가 선명합니다. 농가 주택과 창고 등 곳곳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타버렸고 무너져버린 집들이 끊임없이 보입니다. 산불이 지나간 자리는 시커멓게 변해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았습니다. 씨앗을 뿌리며 한 해를 준비해야 할 농번기에 산불 피해를 본 주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늘은 온통 희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지붕이 내려앉은 공장 건물에선 연기가 피어오르고 고속도로 휴게소도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다른 마을도 폭탄을 맞은 듯 폐허로 변했습니다. 가재도구는 잿더미가 됐고 집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엿가락처럼 뒤틀린 지붕 아래에선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성한 게 없다 보니 마을에는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보호수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고 옆에 있던 정자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평온했던 농촌마을에 들이닥치면서 피해 주민들의 삶과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전국 동시다반 산불로 국가유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주요 유산을 지켜내기 위해 관계당국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등의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에는 소방인력과 장비가 집중돼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기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불길이 덮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병산서원은 1시간 단위로 서원 전체에 소방차로 물을 뿌리고 있고 하회마을 주변 등에도 불길을 막기 위한 감벌 작업을 마쳤습니다. 당분간 소방인력과 장비를 최고 대응 태세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고성능 산불 진화차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하회마을, 봉정사 등 주거지역과 국가유산 등 주요 지역에 산불 확산 지연제인 리타던트를 살포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두 고려시대에 지어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고 국보로 지정돼 있습니다. 봉정사 극락전과 대웅전에 대해서는 방염포 작업을 마쳤고 석불 등 이동 가능한 국가유산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불길이 번질 때를 대비해 기초단체와 함께 사찰 주변의 감벌 작업도 마쳤습니다. 총 5개에 대해서 어제 방염포 작업을 끝냈고 거기 소방 인력들이 들어와서 소화전은 다 개폐를 해놓은 상황이고 봉정사 뒤로 해서 산이 붙어있는 쪽으로 그쪽에 저희들이 방화선 확보를 위해 가지고 감벌을 좀 했습니다. 무량수전과 석등, 조사당 등 국보만 5건이 있는 부석사는 다행히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주변 산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고 조사당 벽화와 소조일의 좌상 등 국보 2건은
이미 국립경주박물관 등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산불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방염포도 강한 불길에는 30분을 견디기 힘들어 주요 유산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청 등은 상시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경북 영양군의 산불이 확산하면서 인근에 있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에서 관리 중이던 동식물이 긴급히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산불이 보건센터까지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먹황새와 참수리 등 멸종위기 동식물 28종, 4,900여 개체에 대한 대피를 어제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산불이 장기화하면서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들도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가 부족한 데다 용량이 작고 노후화한 경우가 많아서 대형 산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의성 산불 진화 현장에서 추락한 헬기는 이틀 사이 세 번째 진화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40년 비행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는데 전신주 선에 걸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불 진화에 연이을 투입되면서 피로 누적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헬기 조종사들은 기름을 넣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온종일 하늘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조종사들의 헌신에도 대형 산불을 진압하는 건 녹록지 않습니다. 헬기 대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의 경우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는 50대지만 정비 등 문제로 30대에서 35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이마저도 5,000리터 이상 물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헬기는 7대뿐이고 대부분 담수량이 3,000리터 이하인 중소형입니다.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고 그런 이제 초대형 헬기들이 투입이 돼서 조기에 진화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초대형 헬기들이 좀 확보가 돼서 또 산림청 헬기 3대 중 2대는 도입한 지 20년이 넘을 정도로 노후화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와 소방에도 헬기가 있지만 용량이 작거나 노후화된 건 비슷하다는 지적입니다. 추락 사고가 난 헬기는 강원도의 임차 헬기였는데 30년 가까이 운항한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지금 도입되는 헬기들은 전자 장비 도움을 받아서 조종사들이 좀 간편하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과거에 도입된 헬기들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헬기는 한 대에 수백억 원에 달하고 계약 이후 제작과 배치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대형 산불이 잦아지면서 인명과 산림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헬기 보급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울산과 경북, 경남 등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연예인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아이들이 희망을 얻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그룹 세븐틴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10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가수 아이유는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아이유는 더 이상의 인명피해 없이 산불이 조속히 진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아이브도 산불 피해 지원과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처우와 인식 개선을 위해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제이홉과 슈가, 그룹 NCT의 마크와 가수 수지도 1억 원씩을 기부했고 국민 MC 유재석과 배우 김지원, 한지민,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와 르세라핌도 각각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트로트 가수들도 기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안동 출신 가수 영탁과 울주 출신 가수 이찬원이 각각 1억 원을 쾌척했고 장민호와 박서진이 1억 원씩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 배우 천우희와 임시완, 안재욱, 주현영 등도 수천만 원씩 기부금을 내놓았습니다. 대형 기획사들도 선행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그룹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 등이 소속된 JYP 엔터테인먼트는 5억 원을, 소녀시대와 에스파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3억 원을 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기부는 희망 브릿지 홈페이지와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
카카오 가치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희망브릿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오늘 단미 소식이 있었지만 양이 적어 산불 진화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지속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위험이 계속되겠습니다. 만약 산불이 발생하면 발견 즉시 산림청이나 소방서, 경찰서 등 신고하는 것이 첫 번째겠고요. 작은 불씨는 외투나 흙으로 덮어서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불이 번질 경우에는 산불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야겠고요. 최대한 멀리 떨어진 논이나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대피해야겠습니다. 주택가인 경우 집 주변에 물을 뿌려두고 문과 창문을 닫고 또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대피해야 하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3도, 대전 5도, 대구 8도로 오늘보다 10에서 15도 안팎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12도, 대전 13도, 대구 14도로 예년 기온에 다소 밑돌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해안은 새벽까지,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약한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또 인천과 충남, 광주와 제주는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원이다. 정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